매우 저렴한 가격에 드렸습니다. 원래는 더 나가는데 오늘은 가족이니까 할인해드린 거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천만 원.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지만,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이라지만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저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듯이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상견례라는 명목하에 우리 가족을 호구로 본 거였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가족이 제 가족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다니. 준호를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을 망칠 뿐이라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은지입니다. 30살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원고 더미에 파묻혀 살다 보니 연애는 늘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일만 할 거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제 일이 좋았고 독립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서 기획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하러 도서관에 갔어요. 법학 코너에서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가 찾고 있는 책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준호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법정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실제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책을 찾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날 우리는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 정도였어요. 준호는 예의 바르고 지적이었고 제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출판업계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워낙 바쁜 직업이라 평일에는 거의 연락만 주고받았지만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후에는 꼭 시간을 냈습니다. 미술관을 가기도 하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장소를 신중하게 골라왔고 데이트 비용도 자연스럽게 나눠냈습니다. 연애 한 달 차쯤 되었을 때 준호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은 모두 교직에 계셨고 누나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요리를 전공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할 때의 준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도 제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언론사에서 오래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며 저는 외동딸이라고요. 2달이 지나자 준호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일에도 틈틈이 제 회사 근처로 와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는 모습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준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웠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준호는 항상 신중했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한참을 고민했고 영화를 선택할 때도 제 의견을 계속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배려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던 연애 3번째 달,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듯 보이더니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직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저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연애한 지 겨우 3달인데 벌써 결혼 이야기라니.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안정적인 사람이고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나이도 서로 적당하고 직업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니까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뭔가 계산적으로 들렸거든요. 사랑해서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니까 결혼하자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있고 준호 같은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도 기뻐했고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정하면서 준호가 제안했어요. 누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가족끼리 편하게 식사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이나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더 친밀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보통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예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 가족의 배려라며 좋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도 준호 누나가 요리 전문가라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일주일 전쯤 준호와 통화하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제 집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결혼 준비하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었지만 뭔가 탐정처럼 캐묻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준호 어머니도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거였어요. 인사차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도 은근히 제 집안 경제력에 대해 떠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단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지, 혼수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준호와 연애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위화감이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확정된 후 저는 준호 누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보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자랑했어요. 이탈리안 요리 전문점인데 누나가 이탈리아에서 직접 요리를 배워왔다고 했습니다. 가격대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식사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셨어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비용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면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 집안의 배려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자고 하셨습니다. 준호에게 혹시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준호는 웃으면서 누나가 알아서 적당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대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전 저는 혼자 그 레스토랑을 미리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역에서 조금 걸어가니 정말 화려한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메뉴를 슬쩍 봤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파스타 하나가 5만 원, 스테이크는 1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와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나왔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해서 레스토랑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어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조금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누나가 특별히 배려해 주는 건데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준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이 묘했어요. 준호가 제 걱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연애할 때는 항상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호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상견례 때 어떤 옷을 입고 올 건지, 선물은 뭘 준비할 건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가려고 한다고 했는데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말투에서 뭔가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호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직장은 어디인지,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 저축은 얼마나 해놨는지. 처음엔 예의상 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요즘은 집을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단도 현금으로 하는 게 서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와 연애할 때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적인 부부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통적인 혼례 관습을 들이대니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에 집과 예단 이야기를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서로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인 조건들을 협의하는 건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준호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꼼꼼한 성격이라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준호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항상 가족 편만 들고 제 걱정은 과민 반응 취급을 했어요. 연애할 때 보여준 배려심은 어디로 간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3일 전 준호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들어보니 상견례 당일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었어요. 누나가 직접 요리를 해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달라고 하고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상견례 후에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가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애매하게 웃으면서 누나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견례 전날 저는 옷을 고르면서도 계속 긴장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과연 저희 가족과 잘 맞을지 걱정이 됐어요. 특히 준호 어머니가 전화에서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편하게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미리 전화로 경제적인 조건들을 따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시면서 내일 만나면 분위기를 잘 살펴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셨지만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와 연애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모든 게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신중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우유부단하고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혼자 판단하지 못하고 가족 의견만 따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레스토랑 비용 문제나 결혼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준호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금부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견례 약속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고 양쪽 부모님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저 혼자만의 걱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 만나면 모든 게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면서 내일 입을 옷을 확인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정장을 골랐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하루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캐주얼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단정한 블라우스에 정장 재킷을 입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면도를 하시고 정장을 차려입으셨어요. 어머니는 준호 가족에게 드릴 선물을 마지막까지 점검하셨습니다. 고급 한과를 준비하셨는데 포장지까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 가족이 얼마나 이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정각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니 준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으로 저희 가족을 맞아주더라고요. 레스토랑 내부는 제가 미리 봤을 때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특별히 꾸민 것 같았어요. 테이블에는 고급 식기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꽃 장식도 평소보다 풍성했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좋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가족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준호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정중하게 인사말을 건네셨어요. 차분하고 신사적인 분이셨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전화로만 들었던 목소리보다 실제로는 더 당당해 보이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반갑다고 하셨지만 눈빛이 저희를 품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누나는 레스토랑 사장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직접 요리를 해드릴 거라며 자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배운 정통 요리를 선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동생은 의대생이라고 소개했는데 형과 비슷하게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자녀들 자랑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교직에 계셔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언론 일을 하시니까 사회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셨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샐러드, 파스타, 메인 요리까지 차례대로 나왔어요. 확실히 준호 누나의 요리 실력이 좋았습니다. 맛도 훌륭했고 플레이팅도 예술작품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감탄하시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리가 나올 때마다 준호 누나가 일일이 설명을 해줬는데 재료가 얼마나 고급인지 어디서 공수해온 건지 자꾸 강조했습니다. 마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준호 어머니도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하게 시작했어요. 저에게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 계획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맞벌이를 할 거라고 답했는데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여자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집은 보통 여자 쪽에서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남자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집 알아보는 건 여자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준호 동생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의사나 변호사 집안은 보통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 친구들도 다 여자 쪽에서 집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일인 양 이야기하는 모습이 불쾌했어요. 저는 불편한 기분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반응하나 싶어서 슬쩍 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이런 압박을 가하는데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고개까지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준호 가족들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이번에는 예단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은 금반지보다는 현금이 더 실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정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미리 정해놓고 결혼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식사가 진행될수록 준호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신혼집은 최소한 30평은 되어야 하고 위치도 강남권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출퇴근하기 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는 주로 제가 담당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더 황당한 건 준호 누나의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도 자기가 추천해 줄 수 있다면서 자기가 아는 웨딩 플래너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비용은 저희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모든 걸 자기들이 결정하고
저희는 돈만 내면 된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점점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견례인지 조건 협상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으로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준호는 끝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조건 같은 건 천천히 협의해도 된다고, 오늘은 서로 인사나 나누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준호 어머니는 미리 얘기해 두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후반부가 되니까 음식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디저트만 해도 여러 종류가 나왔고 와인도 계속 바뀌면서 나왔어요. 준호 누나가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 하는데 이미 배가 부른 상황에서도 계속 음식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슬쩍 준호에게 눈짓했어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마치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준호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식사를 한 셈이었어요. 준호 누나가 일어서면서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적당한 선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비싸도 한 명당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를 받는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총 금액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천만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었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준호 누나에게 물어보셨어요.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준호 누나의 반응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특별히 자기가 직접 준비한 코스라서 원래 가격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어요. 이것도 가족이니까 싸게 해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처음부터 저희를 호구로 보고 바가지를 씌울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상견례라는 명목으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서 터무니없는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거예요. 준호를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준호 누나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런 고급 요리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 되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라니. 그리고 준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가족과 저 사이에서 당연히 가족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황하고 있었고 준호 가족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들이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런 가족과 인연을 맺으면 평생 고생할 게 뻔했습니다.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전화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 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런 모욕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이 악몽 같은 상견례가 끝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신 후 레스토랑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모두가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계산서를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혹시 자릿수를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2천만 원이 맞았어요. 심지어 세금까지 포함된 최종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준호 누나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 어머니도 누나 편을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을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감사해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최소한 가격이 너무 과하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과 자신은 관계없다는 듯이요. 그때 준호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이탈리아에서 배운 정통 요리법이라고 하면서 재료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했어요. 트러플이며 캐비어며 최고급 재료들을 써서 이 가격이 나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고급 재료들을 그렇게 많이 먹은 기억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예산을 미리 상의하고 메뉴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불합리함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누나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나왔어요. 자기는 프로 셰프이고 이런 수준의 요리에는 당연히 이 정도 가격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이라서 할인까지 해준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점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상견례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사적이고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무관심한 것 같았어요. 자기 딸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말리지 않는 걸 보니 아마 평소에도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 가족 전체가 한 팀이라는 걸.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라는 명목으로 저희를 불러서 바가지를 씌울 작정이었던 거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발 뭔가 말을 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준호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준호가 가장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그렇다고 저희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였어요. 준호 누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현금으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묻더라고요. 그 당당한 태도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저희가 당연히 이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큰 금액은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때 밖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셨지만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테이블에 앉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전화를 했는데 곧 지인이 한 분 오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을 부르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구를 부르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맥이 있으시니까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부르신 것 같았어요. 준호 누나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불러야 하느냐고 항의했어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 때 레스토랑 입구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아버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시길 언론사에서 소비자 문제를 전담하는 기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준호 가족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준호 누나가 눈에 띄게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들키면 안 될 일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기자분이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간단히 상견례 상황과 계산서 금액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기자분이 계산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자분이 준호 누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재료는 정확히 뭘 썼는지, 인당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준호 누나는 당황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길 이 정도 메뉴 구성으로는 아무리 고급 재료를 써도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명백히 과도한 요금 청구라고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준호 누나가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코스 요리라서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자분은 냉정하게 반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가격을 공지했어야 한다고 이런 식의 영업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준호 누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정당한 가격이라고 우겼는데 기자가 나타나자마자 말을 바꾸는 거였어요. 기자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준호 누나는 대답을 못하고 허둥지둥했어요. 기자분이 명함을 꺼내서 준호 누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례는 공익을 위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준호 누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분은 단호했어요. 소비자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조용히 한 통의 전화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였어요. 준호 가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굴던 것도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역시 경험과 인맥의 힘이 대단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가족을 말리지도 저희를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기자분이 사진을 몇 장 찍으셨습니다. 계산서와 레스토랑 내부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취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 누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준호 가족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히 준호 누나는 땀까지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결론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손님을 기만하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준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준호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말을 건네셨어요. 오늘 많이 배웠다고,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물론 그 터무니없는 계산서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기자분도 함께 나오시면서 이런 사례는 반드시 보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운명의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후 저희 가족은 근처 카페에서 잠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한 상견례를 꿈꿨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자분도 함께 오셔서 자세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상견례나 중요한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바가지를 씌웠을 거라고 추측하셨어요. 기자분도 아버지 말씀에 동의하셨습니다. 이런 수법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님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준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연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분이 며칠 후에
정식 취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품안전처에도 신고를 넣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곳은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저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아니, 애초에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준호를 알게 된 건 오늘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너무 과했다고, 자기도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사과 같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누나가 원래 성격이 강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자까지 부른 건 너무 과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준호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족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기자분이 약속하신 대로 기사를 내셨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상견례 바가지 레스토랑 2천만 원 청구 논란이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상세했어요. 저희가 겪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사례들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준호 누나 레스토랑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를 이용해서 바가지를 씌운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난했습니다.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들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좋은 리뷰들은 의심받기 시작했고 나쁜 리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어요.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누나 레스토랑이 망하게 생겼다고,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사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뻔뻔한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 가족이 저지른 일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호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누나가 잘못했으니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인 문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식품안전처에서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생 상태부터 가격 책정의 합리성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바가지 영업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상견례, 돌잔치, 회가변 등 중요한 가족 모임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했어요. 준호 누나는 결국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도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어요.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직원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가족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했을 텐데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버지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의 사업이 망한 건 저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몇 주 후 들은 소식으로는 준호 누나 레스토랑이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조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가치관과 인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준호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관계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힘들겠다고 위로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상사도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드리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바가지 레스토랑 사건이 아니라 결혼 문화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런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의 용기 있는 대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곳들이 조심하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꿈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실망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도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장 고마웠던 건 역시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없었다면 저는 큰 봉변을 당했을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본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상견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서재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진중한 표정이셨는데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언론 보도로 끝낼 수는 없다고, 이런 악질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와 여론의 문매로 충분한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품안전처에 정식 신고를 넣으신 거였어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체계적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상견례 당일의 메뉴 구성과 가격,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랜 언론인 경력을 통해 이런 일을 처리하는 노하우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효과적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설득력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전문성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식품안전처에서 불시 점검을 나왔습니다. 준호 누나 레스토랑은 완전히 당황했을 거예요. 평소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부실한 위생관리 등이 적발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레스토랑은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어요. 이미 언론 보도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받으니 손님들이 더욱 등을 돌렸습니다. 온라인 후기들도 더욱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세무서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연락하신 거였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의 세무 관련 사항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제보하셨어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매출 누락, 허위 영수증 발행, 탈세 의혹 등이 줄줄이 나왔어요. 특히 상견례 같은 특별 메뉴의 경우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의 추징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었어요. 준호 누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의 추징세금까지 더해지니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세 번째 작전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아버지가 언론계와 출판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신 거였어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온라인 리뷰 사이트들의 해당 레스토랑의 실상을 알리는 리뷰들을 게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허위 리뷰는 아니었어요. 모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가지 영업의 실태, 불친절한 서비스, 과도한 가격 책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점이 4.5점에서 1.8점으로 급락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상견례나 가족 모임 예약들이 거의 모두 취소되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이 레스토랑을 완전히 기피하게 된 거였습니다. 주 수입원이었던 특별 메뉴 주문이 완전히 끊겼어요. 아버지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작전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를 직접 만나러 가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건물주에게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런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면 건물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세무조사 여파로 준호 누나가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도 못 내면서 건물 이미지만 나쁘게 만드는 세입자를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주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대응하신 거였어요. 모든 방법이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준호 누나의 레스토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업정지, 추징세금, 평점 폭락, 예약 취소, 임대계약 해지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결국 폐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 가족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특히 준호 누나는 그동안 번 돈도 모두 잃고 빚만 남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타격이 컸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복수를 완료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뿌듯함을 보이셨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른 것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처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의지였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사회적 책임감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많이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받는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도 이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바가지 영업을 하는 곳들이 조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의 후속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단순히 레스토랑 하나가 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문화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응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도 풀렸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큰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선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덧붙이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몇 달 후 소식을 들으니 준호는 다른 집안과 중매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안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이런 식으로 고생하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돈에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정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제 곁에는 저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과 인격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를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준호 누나 레스토랑이 완전히 문을 닫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출판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미뤄뒀던 개인적인 일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썼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겪은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상견례나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청구받았던 경험들을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혹은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대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희도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준호 가족들은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한 셈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우연한 기회에 준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었는데 준호가 다른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상대방은 의사 집안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준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조건 좋은 집안과 급하게 성사된 결혼인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의 아내가 될 여성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준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준호 누나도 결국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업으로 인한 빚이 상당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 가족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들으며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복수를 완료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이 경험이 저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진짜 성품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준호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가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 갈등 상황에서의 회피적 태도 등이 모두 경고 신호였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사랑에 빠져서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연애를 할 때도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평상시 모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가족과의 관계, 돈에 대한 가치관 등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력보다는 내적인 성숙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과정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처한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상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출판사라는 직업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라 저의 경험이 오히려 플러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새로운 도서 기획회의에서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결혼 문화, 소비자, 권리, 가족의 가치 등을 다룬 책들에 대한 기획안을 내놓았더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견례나 양가 만남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요구를 받으면 당당하게 거절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대학교 후배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에게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상견례에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후배에게 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후배는 제 조언을 따라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가족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통해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언론에서도 가끔씩 이 사건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나 공정한 상거래 문화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연애를 시작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천천히 알아가 볼 의향은 생겼어요. 다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할 시간을 많이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조언들을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와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가치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준호와 결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더욱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일에 더욱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나 외적인 요소보다는
진정한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